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에 집착하는 아이 자폐인가요? 자동차 계속 놀게 냅둬야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도 자동차를 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자동차를 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 치료실에서도 자동차에 유독 집착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외에 다른 놀이가 불가능한 아이들이 사실 좀 많아요. 부모님도 이제 자동차에만 몰두하는 것이 걱정이니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좀 그만 갖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치우라는 사람도 있고 치우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뭐 갖고 놀자고 하면은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일단은 자동차에 집착하는 아이에게 자동차를 치우세요, 치우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은 못 하고요. 집착한다고 해서 절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치워야 할 때도 있고요, 치우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치워야 할 아이가 있고요, 치우지 말아야 할 아이가 있어요. 정말 다양해요. 아이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단지 자동차 집착만 갖고서 답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다른 조건을 살펴봐야 해요. 이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비록 자동차에 집착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정말 핵심 질문이에요. 상호작용 여부, 상호작용 욕구가 있는가? 자동차를 아무리 좋아해도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이 잘 된다, 그러면은 굳이 자동차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면은 자동차 치우지 마세요 라는 답을 제가 해줄 수 있고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자동차를 좋아한다, 자동차를 뭐 엄청 몰두한다, 이 사실만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랑 그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발달장애 있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발달장애 아이들이 대체로 보이는 특성이 자동차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아이가 혹시 자폐가 아닐까, 지적 장애가 아닐까, 이런 발달장애에 속할까봐, 그들이 보이는 특징이 내 아이도 보이는 것이 그 이유일까봐 이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핵심으로 잡을 게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이 안 되는 그 발달장애 아이들이 우려니까 딱 상호작용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가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에 집착하는 아이, 자동차 치울까요 말까요에 대한 답은 다 다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다, 대신에 상호작용 여부만 확인을 하라, 그거에 따라서 치우라 마라, 이거는 좀 결정할 수 있겠다. 상호작용이 잘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치울 필요 없다.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자동차를 치워야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 상호작용이 그래서 뭔데요?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상호작용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상호작용은 어려운 말 다 빼고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때로는 웃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되게 재밌게 웃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상대도 덩달아서 분위기에 맞춰서 웃는다. 이것도 상호작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만으로도 상호작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언어적 상호작용이랑 비언어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언어를 소통수단으로 주고받는 거. 그리고 반대로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언어 외에 표정, 제스처, 몸짓이나 눈빛,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소통수단으로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도, 심지어 갓난아이도 가능한 것이 바로 상호작용인 거거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땡땡아 하고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이랬을 때 아이가 자기 이름에 맞춰서 쳐다봐요. 우리가 흔히 호명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상호작용의 일부입니다. 주고받고, 주는 게 무엇이었냐? 이름을 부른다가 주는 거고요. 받는 것은 이제 아이가
쳐다보는 그 반응을 받았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질문에 맞춰서 네 아니요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아니요 꼭 언어적 반응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고개를 뭐 절레절레 하거나 끄덕이는 것도 반응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질문을 주고 그리고 아이의 반응을 받고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한테 땡땡아 엄마가 너 진짜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땡땡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웃어요. 미소를 지어요. 이것도 상호작용입니다. 아이한테 사랑해 라는 애정 표현을 줬고요. 아이는 그에 맞춰서 웃음으로써 화답을 했어요. 반응을 보인 거죠. 반응을 받았어요. 이것도 상호작용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땡땡이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똑같이 인사를 해요. 고개만 숙여도 되고 아니면 안녕하세요 해도 되고요. 어쨌든 선생님의 인사를 아이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이도 똑같이 반응을 해줬어요. 주고받음이 있었죠. 이것도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정말 간단하게 4가지만 해봤는데 혹시 예시를 들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전제가 있어요. 언어든 비언어든 아이가 사회적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상호작용이 무엇이냐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회적 메시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정말 간단하게 비언어, 언어 모두 주거니 받거니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얘가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메시지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되게 쉬운 말이에요. 아까 예시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읽었을까 한번 볼게요.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 부모가 아까 땡땡아 라고 불렀어요.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 혹은 자신의 이름이 들리면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는 거다. 이게 바로 사회적 메시지를 아이가 인지를 한 상태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도 이게 사회적 메시지를 모른다면은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부모의 질문에 아이가 싫으면 고개를 좌우로 휘젓고 좋으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땡땡아 이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먹고 싶은데 고개를 휘저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안 먹을 거구나 싫구나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럼 아이가 나 먹고 싶었는데 고개를 양쪽으로 좌우로 휘저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엄마가 먹고 싶은 걸 줬어요. 그럼 아이가 사회적 메시지를 그 순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먹고 싶을 때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아이가 이해를 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까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부모가 내게 웃으면 나도 같이 웃어 보이면 되는구나. 적절한 반응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를 아이가 계속해서 캐치를 하게 돼요. 어린이집 선생님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해가 맞춰주지 않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예시에 같이 좋은 상호작용을 보이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전제 조건이 바로 사회적 메시지의 이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이게 사회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교육받지 않았지만 살면서 눈치껏 어깨너머, 은연중에 이렇게 체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메시지에 많이 해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길가에서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린 그걸 봤어요. 왜 손을 흔들지?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손을 높이 흔들고 있다.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을 수 있죠. 인사하기 위해서, 혹은 멀리 오는 택시를 잡기 위해 내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하고 손을 흔들었을 수도 있죠.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답을 놓는 데는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똑같이 물어봐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대답할 거예요. 왜냐면은 살면서 높이 손을 들어 흔든다 이런 행위가 갖는 사회적 메시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그래서 모두 알고 있는 것들, 사람들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 표정, 제스처, 말투 등이 갖는 사회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부분이 많고요. 아이들도 연령대별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몇 가지씩 생겨버려요. 갓난아이일 때는 부모가 웃으면 나도 같이 미소로 화답하는 거, 손가락으로 원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거, 그리고 뭔가 달라고 요구할 때 손바닥을 내미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가 사회적 메시지를 좀 많이 이해했을 때, 자기 연령대에 맞는 사회적 메시지를 알았을 때 또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연령대에 맞는 사회적 메시지를 모를 때는 상호작용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자동차에 집착하는 아이에게 자동차를 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딱 두 가지 질문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연령에 맞는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즉, 상호작용 욕구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연령에 맞는 사회적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가? 즉, 주는 메시지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자동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두 질문 모두 아니요 라는 대답이 생기면은 사실은 꼭 가까운 아동발달센터 방문하셔가지고 놀이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단하기엔 사실 되게 섣부른 면이 많아서 꼭 아이를 직접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제목에 있었던 질문, 자동차에 집착하는 아이 자폐인가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면 마지막에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 질문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연령에 맞는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연령에 맞는 사회적 메시지를 읽을 줄 아는가? 연령에 맞는 상호작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도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자동차에 집착해요. 이거 자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반대로 연령에 맞는 상호작용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사회적 메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에만 집착을 하네요. 자폐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